말더듬 관련 책 읽는 나무늘보의 신문자 최다혜 최미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언어임상연구소의 신문자입니다. 오늘은 페일린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 그 책의 6장의 뒷부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추천과 관리 얘기했잖아요. 치료가 만약에 추천된다면 그 추천되는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페일린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를 할 건데 6주 동안 치료실을 방문해야 된다. 이때 부모하고 아이하고 함께 와야 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6주는 가정에서 안정화 기간을 6주 갖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임상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단과 추천 마지막에는 보고서를 쓰는 것인데요. 이 보고서를 쓰기에 앞서 부모에게 설명드리고 확인을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부모가 확인을 하면 필요하면 다른 기관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다. 1번으로 생리학적 요인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뇌 구조와 기능이죠. 다른 아이들하고 말더듬는 아동들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지만 어차피 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아이가 말 발달하는 기간에는 말을 더듬기가 쉽다. 그 대신에 아동은 가소성이 있어서 이것을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것은 가족 중에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아이가 말을 더듬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또 한 가지로 자연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역시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고요. 또 신체적 건강, 아이가 밤에 잠을 자기 어렵다거나 너무 낮에도 피곤해 한다고 하면 그러한 것은 치료 시간에 같이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 운동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너무 많이 흘리고 먹는다, 또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이랬을 때는 아이의 구강 능력이 아직 발달 중일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아이의 말더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말 속도가 빠르다면 그거 역시 말더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시간에 다루어 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어 및 의사소통 요인을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이를 검사해서 아이의 언어 이해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고 어휘력이 높다면 좋지만 또 발음이 좀 어렵다, 이러한 것은 아동의 말더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언어 발달 요인과 말더듬의 관계를 또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언어 능력이 또래보다 높은 수준일 때 급격한 언어 발달 시기를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말더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어 표현에 있어서는 아이가 적당한 단어를 찾기 어려워하거나 표현이 좀 서툴다면 이것이 말더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부모가 아이가 말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이 잘 보셨네요. 아직도 아이의 말 발달이 특히 표현이 어느 정도 늦고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언어 어휘 발달이나 또는 표현력이 말더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아이가 아주 행복하고 걱정이 없어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아이의 성격이 말더듬 완화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아이가 걱정이 많고 다른 사람이 화냈을 때 매우 그것을 싫어하고 매우 민감한 아이라면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자기 말더듬을 또 인식할 수가 있고 또 말더듬 때문에 말을 그만두거나 또 말이 안 나올 때 기분이 아주 안 좋아한다는 말씀을 이제 부모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아이가 말을 더듬건 또 안 더듬건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말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다면 말더듬의 증가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매우 민감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말더듬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을 보이는 아동이 있어요. 또 최근에 동생이 태어나면서 또 부모로부터 받던 관심을 지금 훨씬 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불안함이 더 커졌을 수 있어요. 이러한 형제끼리의 경쟁, 그러니까 시블링 라이벌리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말더듬으로 더 표현되거나
또 말더듬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적 요인입니다. 안정적인 가정에서 아이의 말이 다 지지를 잘 해주고 있다면 아이의 말더듬이 좀 더 낮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만일 부모가 대가족 제도이고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아이의 말에 압박을 주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치료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부모님이 이혼이나 별거 또 양육권 분쟁 이런 것이 있다면 가정 전체가 지금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아이가 말을 더 더듬을 것 같다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스트레스는 아이의 말더듬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치료실에서 어떻게 아이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자고 할 수 있지요. 아이가 유치원 적응에 힘들어 한다고 하신다면 어떤 아이는 그런 적응이 좀 더 시간이 걸리고 힘든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이가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러한 적응 문제는 말더듬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부모님의 말더듬에 대한 걱정입니다. 너무 걱정을 하지만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머니의 걱정을 아이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말더듬 회복에 그리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이가 알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요즘은 말더듬을 너무 숨기거나 아이가 말을 더듬는 걸 누구나 아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그런 가족도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더 오픈해서 아동이 편하게 말이 안 나올 때는 말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또 잘 나왔을 때는 정말 잘 나온다고 같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이에게는 더 도움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아이가 말을 더듬을 경우는 부모가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아무 말도 못하거나 또 야단도 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이러한 경우도 어떤 것이 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치료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사실 매일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죠. 부모가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 가기도 하고 유치원에 가기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러한 것을 잘 받아들이지만 말을 더듬는 아동은 받아들이는데 더 힘들어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 시간 동안 이런 반복적인 일과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계획하게 됩니다. 156쪽에 중요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2장 마지막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입니다. 4세 이샨과 6세 제이크의 경우인데요. 많은 경우가 겹쳐요. 그래서 먼저 4세 이샨의 경우는 자세히 얘기하고 제이크의 경우는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샨 만 4세입니다. 이샨의 부모에게 페일린 모델 그리고 말더듬에 대한 정보가 담긴 내용을 프린트해서 주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평가와 사례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더듬이 다중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한 5가지 생리적 요인, 말운동 요인, 언어 및 의사소통 요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 이 5가지 요인이 아동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생리적 요인은 아이가 타고난 요인이죠. 그래서 말더듬의 원인 쪽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동은 가계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뇌 구조와 기능에서는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아직 아이가 발달 중인 뇌이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의 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말더듬는 아동의 경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이뤄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된 단어들을 또 문법적으로 잘 조합을 해야 되죠. 그런 다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때 호흡이라든가 또 입, 입술, 혀 이러한 것이 잘 화분되어야지 문장의 각 소리를 올바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뇌의 여러 부분이 연합하여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아이도 이러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창한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속도로 해 나가는데 아동이 어려움을 보일 수 있는 거죠. 말더듬 아동들은 이러한 것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도 좋은 소식은 우리의 뇌는 일생을 통해서 계속 변화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회복될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어릴 때 치료를 시작하면 좀 더 효과적인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이의 신체적인 건강이 말더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잠도 잘 자고 또 건강한 상태인지 이러한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됩니다. 다음으로 말운동 요인이 이 시간이 말더듬과 말더듬 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더듬 행동에 있어서는 이 시간의 경우 8% 정도의 말에서 말더듬이 관찰되었거든요. 이것은 중간 정도의 말더듬으로 평가되고 아이는 전체 부분 낱말 반복, 연장, 막힘, 또 종종 긴장하고 부수 행동들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이 영역에서 어머니께서는 이시안이 말 운동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빨리 말하는 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을 더듬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항상 말 속도가 빠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시안은 자신의 말 운동이나 또 언어 체계에 비해 좀 더 빠를 수 있으며 이시안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언어 및 의사소통 요인인데요. 이것은 말더듬과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이시안은 말이 점점 많아지고 협조적이고 집중력도 좋았었어요. 그런데 언어가 또래 아동과 굉장히 유사하게 발달되어 있고 다른 언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는 그런 이중 언어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중 언어 환경은 아이에게 오히려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중 언어로 말하는 것이 말더듬의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대화할 때 어머니나 또 아빠는 편한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리적 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더듬이 심리적 요인으로 시작되었다거나 감정적으로 될 때 말을 더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언제나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격적으로 또 말을 더듬는 아동의 특정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연구에서는 말을 더듬는 아동이 말을 더듬지 않는 아동보다 조금 더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이시안은 아주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말을 잘 듣는 아이라고 하셨어요. 아이는 매우 민감하고 자기의 말더듬과 부모의 걱정을 아주 잘 알아차립니다. 아이가 집에서는 자신감을 보이지만 또 유치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러한 것도 우리는 이야기해 둡니다. 확인을 해 두는 거죠. 다음으로 말더듬이 이시안에게 미치는 영향에서는 아이들은 말더듬에 대해서 아주 다른 반응을 보여요. 어떤 아이들은 말더듬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아동은 자기 말더듬을 너무나 많이 인식합니다. 이시안의 경우는 자신이 말을 더듬을 때 의식을 하고 눈맞춤을 피하기도 하고 자기가 그렇게 말이 막혀서 슬프다고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가끔 긴장하고 쉽사리 포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끔 내 말은 왜 무슨 문제가 있어? 왜 말이 안 나와? 이런 것을 묻는다고 하셨어요. 첫째는 아동이 그렇게 엄마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런 순간에 어떻게 대답해야 좋은지 치료 시간에 또 더 논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요인은 아까 생리적 또 말운동적 의사소통적 그리고 언어 및 심리적 요인과 굉장히 많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시안의 가정이나 유치원 환경은 아이와 아이의 말더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지만 이것이 말더듬의 원인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정과 유치원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에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6주간의 치료를 받고 또 다음 6주간은 집에서 안정화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6세 제이크의 경우인데요. 제이크의 경우도 아까 이시안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리적인 요인, 그리고 말운동 요인, 의사소통, 언어 요인, 심리적인 요인, 또 환경 요인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이크는 좀 더 큰 아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더 많이 굳어졌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같이 말씀드리고, 또 말더듬 정도도 조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을 구별해서 말씀드리고 아주 비슷한 패턴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샹과 제이크의 사례 연구를 말씀드리면서 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56페이지에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가 크면 말더듬이 멈출까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바로 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아직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후에 보다 정확한 내용은 많은 아이들이 말더듬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또 그 이유는 조기 중재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 때 치료실을 방문하면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평가를 통해서 네. 어떤 요인이 말더듬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내고 부모님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네. 제시해서 저희가 운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말더듬을 완전히 고칠 수 있나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완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완치된 사람이 있나요? 물으면서 그 치료실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맞아요. 여기 있으면 제가 여기서 치료를 받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치료 목표가 이제 세 가지인데요. 한 가지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발적 유창성. 네. 특히 어릴 때는 물론 그걸 목표로 하지만 이제 큰 아동이거나 또 성인들의 경우는 이제 조절 유창성이라든가 네. 수용적 말더듬 이런 것까지 다 목표로 한다면 정말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더듬 회복이 정말 되었다 네. 말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말더듬 치료법이 100가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다양한데 그 아이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점을 찾아주어야 되겠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에게 뇌 손상이 있는 건가요? 말을 더듬는 아이가 뇌 손상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요즘 뇌 관련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네. 말을 더듬는 아동과 말을 더듬지 않는 아동의 뇌 구조와 기능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네.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고 또 아이 뇌가 아직 발달 중이기 때문에 가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또 뇌 구조와 기능에서 차이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선생님도 많이 받는 질문일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페일린 PCI에서 얼마나 오래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페일린 PCI 치료는요, 6주간 매주 한 번씩 치료실을 방문하신 후에 6주간의 가정에서 강화치료 또는 유지기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다시 치료실을 방문하여 검토 회기를 갖고 추가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부모님과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즉, 상호작용 치료가 끝난 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치료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간접 치료가 추가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장의 파트 2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